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강한 투지를 지닌 사람이 더 성공하는 이유는 자신이 해낼 것이란 걸 굳게 믿기 때문이죠. 노력파 배우 소피아 로렌의 말입니다. 꿈을 가진 청춘에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 더 뛰어난 재능은 없습니다. 배우려는 청춘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이 대학생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의 꿈을 이뤄주는 국가장학금 꼭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합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3회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갈등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부에서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이후에는 이제 중동 4차 전쟁까지 네. 아랍권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그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건국을 해서 이제 그 전쟁까지 치르는 상황까지 오고 팔레스타인은 이제 그 피에로를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투쟁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라겠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소장님. 사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고 원래 그 정착에 있던 사람들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 버린 거예요. 여기는 해방 기구라는 이상한 나라도 아닌 단체가 세워지고 또 전쟁도 계속 이기잖아요. 이 어떤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이제 미국의 미국이 이제 그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면 또 너무 또 막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일단 이야기 초점을 그냥 중동 지역에만 맞춰서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역사의 사실들 되짚어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아마 1900년도 이후에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간 나라가 아예 없는데 거의 이스라엘만 예외적으로. 뭐 역으로 보면 이제 아랍권 국가들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역으로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을까요? 예, 이제 사실상 갖고 있는 걸로. 근데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한다고. 이미 가지고 있죠. 이미 가지고 있죠. 그 보면 이제 모사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모사드가 이제 그 미국의 CIA처럼 그 이스라엘의 그 특수부대잖아요. 첩보부대. 보면은 모사드가 사람들 많이 죽이고 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아랍권에서 핵 개발을 하면은 핵 개발하는 과학자들을 그렇게 많이 암살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평화 무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가운데 그 사다트 대통령이 이슬람 과격파한테 피살돼서 조금 이제 또 혼란에 빠지죠. 1981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계속 밀리거나 이렇게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이스라엘은 또 미국의 또 후원을 받고 그 자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아랍권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핵 개발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고 어쨌든 그 이라크가 핵 개발을 한다. 해서 이제 이라크 원자로를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이. 예. 암살 못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또 레바논,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 레바논이 있는데 그 지중해 쪽으로 그 레바논에 있는 그 피에로를 갖다 축출해내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 이제 이른바 괴뢰 정권,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버려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레바논도 이제 이슬람 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파가 있는데 이 기독교파가 소수파예요. 네. 예, 그래서 친기독교파 정권 수립을 위해서 레바논을 침공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샤론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는데 그 피에로를 베이루트에서 몰아내고 그 친기독교파의 대통령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대통령이 곧 또 바로 암살돼요. 암살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레바논의 이제 친 이스라엘파가 보복을 해가지고 남문 캠프를 이렇게 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남문 캠프 습격을 해가지고 수백 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그 비무장 그 난민들이 살해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샤론 국방장관의 비난이 엄청났어요,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보내야 된다, 막 이게 뭐 처형해야 된다. 이 정도면 거의 전범 아닌가요, 전범? 예, 그런 말도 나왔어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사임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1987년에 이스라엘군 차량이 그 아랍인 노동자를 태운 자동차 2대를 들이박은 거예요. 박은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한 4명이 죽었어요. 우리로 치면 무엇에 뭐하고 비슷합니까? 미군 미군 탱크에 이렇게 그 비슷한 사건이 1987년에 일어난 거예요. 예,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아랍의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조리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민중 봉기가 일어나요. 이게 이른바 1차 민중 봉기, 인티파다. 이때 그 차에 이렇게 치여서 그 어린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 국제적으로 생중계가 됐다 그랬죠. 네, 예. 그게 엄청 도왔던 좀.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욕을 먹어요, 국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인티파다가 일어나기 전에도 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소녀를 또 총으로 또 쏴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살인자가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또 무죄 판결이 이제 나는 이런 일이 또 전에 또 있어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분노를 자아냈죠. 예, 그 증오가 넘쳐나는 곳에서는 이렇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빈발하게 돼 있어요. 증오가 넘쳐나는 데서는 사리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 반인륜적인 범죄인지 비인간적인 범죄인지조차도 판단을 못 해요. 증오에 넘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팔레스타인 쪽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냥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중동 문제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그거에 대한 이게 누가 이렇게 옳고 그르냐, 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는 이제 또 각자 판단으로 맡기는 걸로 하고, 물론 입장이 있어요. 입장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내세워서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아니면 팔레스타인이 문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비난이 팍 치솟으니까 이스라엘이 한 발 좀 물러서요. 그래서 1988년에 요르단, 이제 88년에 이스라엘 한 번 물러선 게 아니고, 1988년에 요르단이 이스라엘한테 뺏겼잖아요. 뺏겼잖아요. 요르단강, 예루살렘. 그 사안의 주권을 포기를 해요. 우리도 못 찾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권을 이렇게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예루살렘을 이제 포함한 이런 것들이 이제 붕 뜨죠. 그러니까 피에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이제 이른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선포를 해요. 그 요르단 땅이었기 주권이 요르단 거라고 요르단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에로가 말을 못 하고 있다가 피에로가 이제 그걸 이제 내 땅 포기를 하겠어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 내 땅으로 할 거야라고 한 거예요.
실제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고, 네. 원래는 이제 요르단이 그 자기 땅이었는데 이스라엘한테 전쟁에서 아까 뺏겼고,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고, 하니까 피에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우리 내 거로 해서 거기다 국가를 세울 거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피에로 입장에서는 선포를 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걸 땅을 뺏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피에로가 형식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얽히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냉전이 끝나죠. 네. 냉전이 끝나고 이제 바로 이렇게 걸프 전쟁이 일어나죠. 걸프 전쟁이 일어나고서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중동 평화 국제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라빈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평화 협상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노르웨이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1993년에 이제 오슬로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내요. 근데 오슬로 합의라는 게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제 서로 피에로하고 이스라엘이 피 튀기는 게 막 적대적인 관계로 서로 이렇게 싸웠는데 피에로는 일단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해라.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피에로를 또 팔레스타인의 대표로 인정을 해라. 쌍방이 서로.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에로를 테러 집단으로 이렇게 봤어요. 국가가 아니라요. 예, 국가라든지 어떤 독립을 추구하는 어떤 대표로서 인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대표로서 인정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뭐랄까요. 준 국가 단체로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어떤 자치권을 인정하는 걸 이제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테러 집단으로서 아니 적으로서 인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공생을 해야만 하는 어떤 파트너랄까 어떤 동반자랄까 로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오슬로 협정을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둘 다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라빈 수상하고 이렇게 아라파트장이. 근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양쪽에 과격파가 있죠. 그렇죠. 종파질을 내는 과격파들이 또 강력하게 또 반대를 해요. 막 사폭 테러도 일어나고 라빈 수상이 또 이스라엘 과격파한테 또 피살 당해버려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모사드가 암살한 거 아닐까요? 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000년에 이스라엘 샤론 수상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쪽 서예루살렘이고 동예루살렘의 가운데 구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는 원래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안 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를 계기해서 2차 인티파다가 일어나요. 지금 이 사람이 그다음에 테러 방지를 해서 이제 이른바 장벽을 설치를 해요. 이렇게 요르단강 쪽에다가. 예, 그다음에 동예루살렘하고 요르단하고 접경 지역에다가 장벽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테러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다가 정착존을 이제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요. 이제 일단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는 이렇게 쭉 건너뛰어서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어떤 결의안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정착존 건설을 하는 걸 무효화하는 결의를 해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정착존 건설을 가자 지구하고 때도 이제 장벽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계속 정착존을 건설해가지고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지 않다, 국제법에 위반한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정령지에서 정착존 건설을 전부
그 신속하고 완전하게 중지하라고 요구를 해요. 안보리가. 근데 안보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후원자는 미국인데 미국이 반대를 하면 이게 안보리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 미국 네. 기권을 해요. 의사 표시를 안 한 거군요. 네, 기권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뭐였다고 그랬죠. 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과 아랍군 간의 그 충돌의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루살렘의 이제 수도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수도 문제. 예. 단발적으로 나오기는 했죠. 네. 단발적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크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예루살렘, 그다음에 구시가지, 동예루살렘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뭐 대개 이제 서예루살렘은 그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정치 문화의 어떤 좀 중심으로서 이렇게 해왔고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의 경제나 이런 것은 저쪽 텔아비브 쪽에 집중이 돼 있고 네. 국제 이제 대사관들은 또 텔아비브에 이렇게 다 집중이 돼 우리나라 있고.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있더라고요. 예, 있고. 근데 그 서예루살렘은 이른바 이제 신시가지에 해당해요. 여기 이제 의회도 있고 정부 기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막 박물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도시에 되게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유적지들은 이 구시가지하고 동예루살렘 물론 서예루살렘 쪽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로 치면 신도시 지역에 해당하죠. 서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예, 신도시 지역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1950년에 그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했다고 했는데 네. 수도를 이제 그 점령하면서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서예루살렘 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스라엘만. 근데 국제사회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텔아비브에 대상을 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텔아비브에서 미국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지금 있죠. 예. 근데 이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그 역대 그 국가나 왕조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지방도시, 성지이지만 지방도시에 불과했고,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민감한 면도 또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개발을 하기도 힘들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게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 뭐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서예루살렘 쪽은 이제 이른바 신도시로 개발을 하고 이쪽 동예루살렘 쪽은 점령을 하면서 정착촌 건설해가지고 계속 막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195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서예루살렘을 점령을 이렇게 하고서 수도를 독자적으로 이제 서예루살렘 쪽으로 옮겨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7년에 이제 3차 중동전쟁에서 이제 동예루살렘까지 다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을 다 차지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가 1980년에 이제는 서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법을 만들어 갖고 통과를 시켜버려요. 1981년에. 1980년에. 이스라엘 의회가 예, 선포를 해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랍군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 안보리가 즉각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통과시킨 그 이스라엘 수도 법안은 무효다. 폐기해라. 그 다음에 이제 유엔 회원국은 예루살렘의 대사관 등 국제기구를 설치하면 안 된다. 예, 라는 결의안 478호를 가결을 해요. 네. 이때 미국도 뭐냐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기권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암묵적으로는
그걸 네. 승인을 한 거죠. 네, 반대할 네. 수도 네. 있었지만 욕먹는 그러니까,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엔 총회도 동예루살렘의 점령을 이렇게 비난 빨리 이제 그 전쟁에서 일단 점령을 했지만 다시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점령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유엔도 계속 그에 대해서 압박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환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143대 1로 하는데 반대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93년에 오슬로 합의라는 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오슬로 합의에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오슬로 합의가 이제 이 예루살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데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이걸 누구의 수도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예루살렘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쌍방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미국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랍권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거기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서로 평화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요. 근데 2009년에 이제 그 유럽연합 그 의장국인 스웨덴이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쌍방의 수도로 정하는 게 어떠냐라고 한번 또 툭 던져요. 일단은 이제 오슬로 합의에서는 쌍방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한다. 이스라엘의 지위를 이렇게 했다가 2009년에는 이제 슬쩍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야 그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공동 수도로 정하는 건 어떠냐? 공동 수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대를 하죠.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좋을 수도 있죠. 예.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예. 잽도 안 되는 애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반대를 하니까 안 먹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렇게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자기들 당 강령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미 그 강령으로 정해놨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 미국을 유대계 이민자들이 다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야, 그건 너무 오바고. 네. 그런가요? 트럼프가 유대인인가요? 트럼프는 전형적인 앵글로색슨.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유대인이 미국 대통령이 수수수수 하고 나와서 맘대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압도적으로 앵글로색슨족이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죠. 유대계들이 세계 각계, 특히 미국에서 각계 뭐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뭐 이렇게 두드러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세계 각 전체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인구 머리 숫자로. 몇십만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전체 국민 숫자가 그 900만 명인가 1000만 명이 안 돼요. 네. 세계 전체로 흩어져 있다고 해도 2000만 명 많이 봐야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물론 학계라든지 뭐 이렇게 금융계나 영화계나 각 주요 업계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른바 그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미국의 그 학계나 대학 교수나 아니면은 산업계나 기업 경영자들에는 보면은 앵글로색슨족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굳이 유대계를 찾아서 보니까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계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인이나 뭐 유대계가 세계를 이렇게 뭐죠 또 뭐 일루미나트?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일루미나트인가? 음모론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었죠. 뭐 비슷한 관련된 영화들 굉장히 되게 많죠. 네. 그 뭡니까 무슨 영화 몇 년 전에 뭐 영화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뭐 있었나 제목이 생각 안 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유대인들이 어떤 미국을 장악을 하고 있다든지 뭐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없이 떠돌다 보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현지에서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기반을 쌓아야만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가서 무슨 정치인을 하면 다 바로 두드려 맞죠. 그렇죠. 지지 기반을 바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함부로 못 나가요. 정치나 이런 그래서 쪽으로. 그때 주로 했던 게 고리대금업을 많이 해서 또 실제로 이제 그 유럽 서양사에서는 유대인을 이렇게 천시했잖아요. 그때 왜 기독교하고 카톨릭이 이제 고리대금업을 굉장히 천시해가지고 대립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하고 대립을 했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리대금업이나 금융업을 종사를 하면서 이제 현대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금융도 같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금융계를 장악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또 근데 금융계를 또 유대계가 장악했다는 것도 오바예요. 오바예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책에서 많이 봐가지고 네. 아무튼 그러면 미국의 모든 금융계들 다 유대계가 싹쓸이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로스트 차일드 가문에 대한 그게 워낙 큰 것 같아요. 로스트 차일드. 뭐 만약 그런 거 치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금융기관도 싹쓸이를 해야죠. 독일 금융기관도 싹쓸이를 해야죠. 유럽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래도 이제 좀 부풀려서 얘기하자면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만큼 유대인들이 좀 뭔가 상당히 그 생존을 하려고 결사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결과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좀 특출한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런 정도지. 그런 거 치면은 뭐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중국, 우리 중화민족 또 시진핑이 지금 또 막 떠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인종주의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량 인종 말살이 나오는 거예요. 나치 같은. 그런 식의 인종주의가 나오면. 참, 여담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탄압받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뭐 그런 거를 부추기는 세력이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게 뚜렷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또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주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주로 영위했던 것들이 금융업이었기 때문에 금융업의 경우에는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고리대금업자는 아주 나쁜 놈으로 보죠. 그렇죠. 거의 그냥 우리나라의 사채업자죠. 사채업자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사채업자나 전당포 옛날로 치면은 그런 정도. 샤일록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저는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쨌든 미국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강령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정한 배경은 좀 불확실해요.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성서에 기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생각에서 한 건지는 이렇게 저도 잘은 몰라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는. 근데 어쨌든 간에 1995년에 이제 그 의회가 공화당 민주당이 당의 강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95년에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요. 이제 텔아비브에 있던 근데 이때가 이제 지금 어떤 때입니까? 95년이면 클린턴 아닌가요? 네, 클린턴 때죠. 클린턴 때고 북한 이제 핵 문제가 터지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이제 뭐가 생겨납니까? 이제 92년에 이제 걸프 전쟁하고 이라크 걸프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 그다음에 탈레반
그러니까 텔레반은 그 전이 그러니까 알카에다 네. 텔레반 이 이제 테러 그 중동에 이제 이른바 그 이슬람 테러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죠. 예. 등장하는 때고 하여튼 그 시기가 좀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란 문제가 이제 계속 핵 문제가 계속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고 뭐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95년에 뭔가 그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어떤 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그 당시에. 그냥 그동안까지 그때까지는 잠잠하게 있다가 95년에 굳이 그걸 법으로 그러니까요. 통과시킬 이유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중동 지역이 특히 아랍권이 뭔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법안을 통과를 시켰으니까 행정부는 이제 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그걸 실행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막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외교 안보 전략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실행을 하면 오히려 중동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걸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실행을 안 한 거예요, 그냥. 6개월마다 이제 그걸 실행 안 하는 이유를 의회 보고를 하면서 재연기 이렇게 계속 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 부시, 오바마 세 명의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게 쭉 이렇게 해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때 이스라엘을 달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95년 이 당시에. 요 전으로 해서 그 무렵에 이스라엘을 미국이 좀 달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법안을 하나 통과시켜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계속 텔아비브에다가 놓는 그런 이제 전략을 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건 뭐 이제 그 정치 외교 국제 외교를 전공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좀 이렇게 의견들이 좀 필요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아까 말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갑자기 이제 그걸 이제 실행을 내가 하겠다, 실제로 옮기겠다. 네. 근데 이때 트럼프 장녀 사위가 이렇게 강력한 이제 그 유대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이렇게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죠. 지금 미국 여론이나 언론 특히 이제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러시아 게이트도 이제 쿠슈너가 지금 핵심 인물로 지금 찍혀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계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태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빨리 그냥 대사관을 옮기게 해가지고 이걸 기정사실화 해버리자라는 이스라엘의 전략일지도 모르죠. 근데 트럼프가 바보도 아닌 이상이야. 이거를 이렇게 이제 큰 소동이 날 걸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트럼프는 바보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어쨌든 러시아에 집중되는 걸 이걸로 이렇게 좀 약간 섞어서 그런 것도 있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론을 딴 데로 돌린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루살렘의 수도 문제가 지금 이제 대충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면 1950년, 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1차 중동 전쟁을 하면서 1950년에 서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죠. 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서예루살렘에다가 텔아비브 수도로 이렇게 했던 걸 이제 바로 이제 서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수도 기능을 옮겼는데 유엔이나 세계 각국은 그 인정을 안 했다 이거예요. 네. 중동 문제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인정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을 하면서 또 이제 아예 그냥 동예루살렘까지를 점령을 해서 온통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를 했다 이거예요. 네. 1967년에.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슬슬 눈치 보다가 198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법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다라고 법을 통과를 시켰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그거에 대해서 즉각 반대를 하고 무효화를 했다.
무효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재를 계속하면서 이제 특히 유럽 연합 쪽이 이제 중재를 계속하면서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좀 공존을 해라. 서로 인정해라. 그다음에 니네들 그 연방제를 한 국가로서 연방제를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제안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먹히고 있다가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되면서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가 1995년에 네. 미국 의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한다, 승인한다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행을 안 하죠, 미국 대통령들이. 네. 미국 정부가 실행을 그러니까 양면 작전을 이제 썼다고 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지난주에 실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겠다, 실제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다시 이제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래? 네. 하고 있죠. 지금 심지어 네. 일본마저도 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어떤 나라냐면 지금까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거의 100% 따라온 나라예요. 네.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위는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반대는 아니고 그냥 협상을 당사자의 평화적인 협상에 맡겨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네. 위원회 입장.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가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까요? 뭐 지금 뭐 입장 표명해봐야 누가 뭐 어떻게 들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네. 머리 쪽수 따라가는 게 우리가 뭐 지금 거기 가서 무슨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 북핵 문제로. 그렇죠. 네. 떨어져 있는데 우리 거 신경 쓰기도 우리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는 실질적인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 거네요. 그냥 공약을 해서도 지킨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반 오바마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보수계 기독교 쪽하고 네, 뭐 그런 유대인 후원 단체 모든 그 창구가 지금 쿠슈나 사이죠. 네, 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트럼프 때 빨리 대사관을 옮기게 해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한번 옮겨놓으면 또 다시 텔아비브로 옮기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이 살짝 열렸을 때 그냥 발을 들이미는 거네요. 네, 계산이 있어서 뭐 그런 압력을 좀 이렇게 그 로비를 해서 뭐 쿠슈나라든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국제사회 합의들 일방적으로 막 다 깨고 다녔잖아요, 트럼프가.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죠. 모든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든지 국제협약이라든지 기후협약이라든지 유엔 합의라든지 다, 이렇게 내가 대장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막 하고 이렇게 오고 있죠. 근데, 아마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3회에서는 트럼프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발언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 또 갈등 과정들, 그리고 그 뒷 배경 같은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33회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정책 아카데미 수료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유현규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우리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뭐 직장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근아 너 올해 몇 살이지? 28입니다. 그래? 너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돈 모아서 너는 빨리 이민을 가도록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뭐 이민을 갈 능력도 잘 안 되고 또 뭐 저의 뭐 어떤 저희 집 상황도 봤을 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어차피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한다면 좀 이 나라를 차라리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